경기도 안성의 젖소 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아 젖소 120마리가 매몰 처분되는 등 긴급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국내에서 겨울에 구제역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설을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추진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대의원들의 반대로 또 무산됐습니다. 자정무렵까지 계속된 토론에서 참여안이 부결되면서 지도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비대위 내부에서 설전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오늘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위안부 피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오던 김복성 할머니가 어젯밤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생존 국내 위안부 피해자는 23명으로 줄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 가운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할 사업들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33건으로 결과 발표에 따라 예산 낭비 논란과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는 등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엔 중부와 경북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서울은 영하 5도를 기록하며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낮부턴 추위가 풀리겠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젖소 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겨울에 구제역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방역당국이 사육 중이던 젖소를 긴급 매몰 처분했지만 이동이 많은 설을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젖소 농가입니다. 방역당국이 소독과 함께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를 긴급 매몰 처분했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어제 오전 젖소 20여 마리가 침 흘림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는데 정밀 검사 결과 O형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지난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설을 앞두고 한겨울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도 첫 사례입니다. 정부는 발생 지역인 경기도는 물론 인접 지역인 충청 지역에는 오늘 밤 8시 반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까지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과 출입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구제역 확진 농가 주변 500m 안에는 8개 농장에서 500여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사육 중인데 긴급 예방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지역 우제류 가축은 예방 차원의 매몰 처분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3km 이내는 통제 초소도 설치해 이동 제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는 농가 82곳이 소와 돼지를 비롯한 우제류 가축 4,3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진 농장에 지난 주말 우유 집유 차량이 다녀간 것을 확인하고 감염 경로 확인과 확산 방지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다시 불발됐습니다. 자정을 넘긴 대의원 대회에서 표결이 진행됐지만 참여안건은 상정도 못했고 조건부 참여안건 등은 아예 부결됐습니다. 집행부는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는 1000명에 가까운 대의원들이 모여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듯 김명한 위원장은 경사노의 참여 의미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현 정부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감도 아니요 타협하고 양보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고 바로 개혁과제에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의 들러리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경사노의 참여 안건이 상정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민주노총은 들어와서 나갈 거면 아예 들어오지 말아라. 경사노위는 합의하러 오는 조직이지 싸우러 오는 데 아니다. 결단과 신뢰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경사노위 참여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결국 무조건 불참,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등 3개의 수정안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김명한 위원장은 조건부 참여 수정안 표결 직전
경사노위 참여 원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결과는 수정안 모두 부결. 김 위원장이 이미 원안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무산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사노위 참여 찬성 대의원들이 위원장의 원안 포기는 월권이라며 원안 표결을 요구했습니다. 치열한 토론 과정에서 위원장 사퇴 요구도 나왔고 김명한 위원장은 바로 거부했습니다. 자정을 넘기면서 김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며 산회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상으로 67자 정기대의원대회 산회할까 합니다.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지난해에 이어 또 무산되면서 민주노총 집행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는 의미로 오는 31일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법 전면 개정, 노동시간 제도와 관련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요구하는 노정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어제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관련 내용을 논의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당대표 경선 출마 자격을 놓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원 당규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기 위해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기성 정치인이나 유력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당원 당규가 간대한 것입니까? 예외를 적용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 선거입니까? 누구든지 출마하셔가지고 정말로 이 침체에 빠진 또 이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헌 당규 그 자체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일종의 말하자면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이야기를 갖다가 형식주의적인 그런 논리로 치부하는 것은 그것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을 못합니다. 법리로서 따질 문제지 우리가 그렇게 가치적인 논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손혜원 의원에 이어서 자유한국당 송원석, 장제원 의원도 이른바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당은 손 의원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보자고 촉구했습니다. 염혜원 기자 리포트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경북 김천역 바로 건너편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 이 지역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 그리고 송 의원의 아버지와 형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이제 운동하니까 저도 얼굴은 뵀죠. 합수도 하고. 건물에 따로 찾아오시고 그런 일? 아니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부친이 주로 관리하시나요 그러면? 부친이 이제 저하고 이제 한 번씩 그냥 이제 어르신이니까 오다 가다가. 이 건물을 두고 건물주인 송 의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 개발에 호재가 될 만한 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과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김천역을 지나는 철도 노선을 유치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송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활동이었다며 건물도 부친이 40여 년 전 산 것을 물려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결특위 한국당 간사였던 장제원 의원과 관련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장 의원이 교육부 지정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예산 증액을 주장했는데 장 의원의 형이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학교가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장 의원은 집안에서 유치원과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을 운영하는데 자신이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면 모두 이해충돌이냐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사건은 범죄이고 그리고 자당 의원들의 이러한 부분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 충돌에 불과합니다.
손의원 논란 속에 공개적인 대응을 삼가던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참에 국회의원과 친인척의 재산을 조사하고 의원들의 상임위 발언을 추적해 이익 충돌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권한이 이용됐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은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손 의원 논란과 비슷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공직자의 공적인 책무와 사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한일 초계기 갈등이 거론됐을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외교부 청사를 빠져나갑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직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난 겁니다. 다만 강 장관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Were you able to talk about SMA today? 이에 앞서 해리스 대사는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 국방 외교 장관을 잇따라 만난 건 이례적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면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새해 인사 차원의 방문이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에 머문 시간이 20분에 불과했던 것과 달리 국방부에서는 1시간 20분 동안 대화가 이어졌던 만큼 한일 초계기 갈등 문제가 거론됐을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일본의 행동에 너무 맞대응하지 말아달라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거고요. 아마 일본 대사도 일본 방위상이라든가 고노회상 만나서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을 거라고 봐요. 다만 한미일 삼각공조를 중시한 과거 오바마 대통령 때와 달리 원론적인 입장 표명도 자제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갈등 봉합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어젯밤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영화 아이캐스피크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김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평생을 쏟았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암 투병으로 석 주 전부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병마를 끝내 이기지 못하고 어젯밤 10시 40분쯤 소천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가 위안부로 끌려간 건 14살이던 1940년. 이후 중국 홍콩 등지를 끌려다니다 22살이 돼서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1992년 위안부 피해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여성인권운동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해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것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아베는 법적으로 사죄와 배상하고 모든 것을 개인이 민간인이 돈벌이를 갖다 하는 바람에 우리들 매일을 회복시켜달라. 지난해 9월에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요구하며 휠체어를 탄 채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1억 원 받으려고 이때까지 사왔나? 1억 원이라 하는 거는 1,000억을 줘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김 할머니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국경 없는 기자회로부터 자유를 위해 싸우는 세계 백인의 영웅에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도 받았습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생존해 있는 국내 위안부 피해자는 23명으로 줄었습니다. 김 할머니의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장례식은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시민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경기도 야산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세워져 있던 트럭에서 불이 나는 등 차량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산불로 잡목등이 타면서 짙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구리시 교문동 도심에서 가까운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산불 진화용 헬기를 투입하지 못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인력 500여 명을 동원해 3시간여 만인 저녁 8시 반쯤 간신히 불길을 잡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경기도 안산 한 초등학교 뒤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삽시간에 마른 풀을 태우며 산불이 번졌습니다. 다행히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되는 등 건조한 겨울철 날씨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남해고속도로에 졸음쉼터에 있던 1.2톤 트럭이 거센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불로 트럭이 완전히 불타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뱃불에 의한 차량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도 길가에 주차돼 있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은 전소됐습니다. 어젯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부근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호텔 건물에 있던 5층 휘트니스 천장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될 사업들이 오늘 발표됩니다. 앞서 17개의 시도는 내륙철도와 고속도로, 공항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공사 33건 70여조 원 규모에 대해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온이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죠. 박현실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아침보다도 공기가 꽤 차갑던데요. 네, 밤사이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5.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이나 낮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낮부터는 비교적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서울의 기온이 영상 5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지역에는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대관령이 영하 16.8도, 파주 영하 12.3도 등 어제보다 3도에서 13도가량이 낮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는데요. 서울 5도, 광주와 부산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질은 비교적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과 밤 한때 중서부와 경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밤에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설 연휴인 일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신남방정책 특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아세안 국가 진출을 독려하며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내놓은 건데요. 2차례나 해명을 내놓은 끝에 결국 사과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철 신남방정책 특별위원장이 기업 CEO들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아세안 진출을 독려했는데 일부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서 인생 이모작 대박을 터뜨렸듯이 50, 60대들도 은퇴하고 산에 가거나 SNS에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향해서도 한국은 일본보다 식당이 2배나 많고 통계적으로는 3배에 가깝다면서 여기서 과당 경쟁하는 것보다 아세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문과를 나온 취업 안 되는 학생들을 왕창 뽑아
태국, 인도네시아에 한글 교사로 보내고 싶다면서 여기서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세안을 보면 해피조선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경제보좌관의 입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나오자 야당은 즉각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인정하고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희망이 없으니 동남아로 탈출이라도 하라는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텅텅 빌 정도로 중동 진출을 하라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신남방정책 전도사를 자임해온 김 위원장은 아세안이 미일 중을 대신하는 블루오션이 될 거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아세안과 인도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들하고 그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 공동체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파장이 커지자 김현철 위원장은 아세안의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강조하다가 잘못된 표현으로 심려를 끼쳤다면서 5, 60대나 젊은이들을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을 방콕 대통령이라고 비난한 게 발단인데요. 청와대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며 새해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 재임 600일 동안 이런 식사회동이 오찬 65번을 포함해 100번뿐이었다며 이른바 혼밥 논란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총리 주례오찬만 세어봐도 50번에 가깝고 만찬 행사, 순방에서의 정상 오찬, 다양한 비공개 식사 일정을 포함하면 실제와는 차이가 큰 숫자입니다. 지난해 3번이나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당은 북한 관련 일정이 33번으로 경제나 재난 현장 방문 24번보다 더 많았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3차례 정상회담 기간의 세부 일정을 쪼개서 과대 계산한 수치인데다 경제 관련 일정도 50여 차례에 이른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해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정 2천여 건 중 청와대 내부 일정이 1,600여 건으로 4분의 3을 차지하고 그 대부분이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에서 이뤄졌다며 방콕 대통령이라고도 비꼬았습니다. 청와대는 집무실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래 대통령 일정 공개는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논란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일가가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참모들의 내부 보고까지 공개하다 보니 청와대 내부 일정의 수가 자연히 많아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공당의 연구소가 사실상 가짜뉴스 생산지가 돼버렸다며 정쟁의 시각에서 벗어나 평가할 것은 있는 그대로 평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청와대 가짜뉴스 생산지라는 비판에 대해서 여의도 연구원은 엄중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인 김선동 의원은 성명을 내고 빅데이터 전문업체를 통해 14,210건의 키워드를 장소와 일정, 참석자로 분류해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였다며 공식 일정 자료를 분석한 객관적 자료에 대해 공격한 것이야말로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을 방문했던 북한 특사단에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라는 새 얼굴이 등장해서 어떤 인물인지 궁금증을 낳았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김혁철이 현재 북한 최고 정책 결정기관인 국무위원회 소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김영철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동행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새로운 대화 상대가 된 김혁철이 현재 북한 국무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고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외교소식통은 김혁철이 2017년 스페인에서 추방돼 북한으로 돌아온 후 국무위원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6월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정 전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정책 결정 기관으로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은을 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김혁철이 현재 40대 후반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전 외무성 관리 출신인 김혁철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스페인 대사에 임명됐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뒤이어 추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김혁철이 지난 2008년 중단된 육자회담 당시 북한 대표단의 일원으로도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참관한 북한 예술단 베이징 공연에 현송월 북한 삼지연 악단 단장이 상석에 배석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북한 예술단의 공연장에서 시 주석과 리수용 부위원장이 함께 앉고 양옆으로 펑리위안 여사와 현송월 단장이 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연에 앞선 접견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앙에 그리고 양옆으로 리수용 부위원장과 시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가 앉은 가운데 그 옆으로 현송월과 주요 예술단원들이 앉았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수개월 안에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폼페이오 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트럼프 정부가 70년 동맹을 과도하게 압박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해를 넘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4월 15일 시한까지 타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협상 교착 국면이 길어지면 한국의 군무원들이 일시 해고될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50% 인상을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We don't want to be subsidizing rich countries at the disadvantage to us, so that makes me a little bit different. 따라서 한국 정부가 협상 참석자가 아닌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미 외교장관은 북미 고위급 회담 직후 통화에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위비 타결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70년 동맹은 압박하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더욱이 북핵 문제를 지렛대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 우려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방위비 문제를 자국의 안보를 내세운 자동차 폭탄 관세와 연계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미국의 요구에 백기를 들고 내년 말까지 방위비 112조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의 금전적 이익만 챙기는 외교가 한미 동맹을 비롯한 동맹 관계에 큰 손상을 줄 것이란 비판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2차 접견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조 전 코치가 수감 중인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40, 50대 10명 가운데 6명은 은퇴를 해도 자녀를 부양하는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보험개발원이 내놓은 은퇴시장 보고서를 보면 전국 6개 특별광역시에 사는 40, 50대의 56.6%는 은퇴 뒤 자녀 부양 부담이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로 안면과 부비동, 목 등을 검사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올해 상반기에 안면과 부비동, 목 등에 대한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합니다. 제주에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된 신생아 환자가 추가로 확인돼 확진 판정 신생아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보건소는 제주시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던 신생아 1명이 지난 23일 RSV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해외 여행객 증가로 홍역과 독감이 국내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보건당국이 오늘 설명회를 엽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본부장 등이 홍역과 독감 등 국내외 감염병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제밤 경기도 화성의 한 원룸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40대 남성 용의자 광모 씨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 돈탕경찰서는 용의자가 도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박산 일대를 밤샘 수색하고 어제 오전부터는 인력을 360명으로 확대해 용의자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29종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이었습니다. 경기 용인시 죽전동 꽃매교차로 부근에서 레미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뒤따라오던 승용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연쇄 추돌하면서 모두 합쳐 29대의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9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입건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55살 김모 검사를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그제 오후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긁고 그대로 달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 김 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의 2배인 0.264%로 드러났습니다. 김 검사는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삼진아웃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포, 주공 등 서울 5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각종 부적격 행위를 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 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예산 일부를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이문동의 한 재개발 구역. 지난 2017년 12월 이 지역 일부 조합원들은 컨설팅 용역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은 예산으로 일본 동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해외 선진 사례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지만 국토부는 꼭 가야 하는 여행이 아니었고 조합 임원이 특정 조합원을 지정해서 보냈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고 봤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 5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여 이 같은 부적격 사례 107건을 적발했습니다. 주택 매수 수요가 높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와 대치쌍용 2차, 개포주공 1단지, 흑석 9구역, 이문 3구역 등 5곳이 대상입니다. 5곳 모두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나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하거나 업체 선정 계약서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여러 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현행법 위반이 의심되는 16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조합 임원이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수당 3천만 원은 조합으로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검증 같은 경우 조합원들이 시공사의 요구에 좀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공사비 검증이라던가 아니면 조합원의 좀 권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제도를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은 서울에만 500여 개. 정부는 올해도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즉 스튜어드십 코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정당이나 일부 언론은 연금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뉴스 바로 보기 시간 와이파일 박기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어이 연금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연금 사회주의의 첫 발을 떼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튜어드는 영어로 집사라는 뜻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지분만 사들이지 말고 헌신적인 집사처럼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일종의 지침서입니다. 국민연금은 2017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기업 700여 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분율이 5% 이상인 곳이 286곳, 10% 이상인 곳도 97개나 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연기금으로 사들인 지분을 통해 경영에 관여하면 사회주의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바로 연금 사회주의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다른 나라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금융자본주의가 발달한 영국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장 먼저 도입했고요. 연기금이 경영 참여를 위해 다른 투자자들과 연대해 활동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2017년, 일본은 2014년에 도입돼 연기금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민연금, 스웨덴 공적연금, 그리고 네덜란드 연기금 운용사 모두 다양한 형태의 주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주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수익을 올리려 한다는 건 지극히 자본주의적인데요.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라 이처럼 연금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과도한 경영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다양한 주주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위탁받아 표 대결을 벌일 수 없고요. 또 사회이사 추천 권한도 없습니다. 또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경영에 참여할지를 먼저 판단하기 때문에 일종의 견제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지킨다면 연금 사회주의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국제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관행과 문화를 제도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히 뭔가 기업 경영을 굉장히 억압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거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결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떻게 운용해 투자자인 국민에게 얼마나 이익이 돌아가게 하느냐가 관건이지 이 제도를 도입해 기업 경영에 관여한다고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재계와 보수 언론들은 투기 자본 엘리엇에 맞서 삼성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연금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은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관여하면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재벌의 경영권을 지키는 데만 쓰라는 건지 되묻게 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어제 이 시간엔 군의 부실한 휴대전화 허용 추진 과정을 비판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엉터리로 병역 자원을 관리해온 병무청의 민낯을 준비했습니다. 입영 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자 개인정보가 담긴 전단을 배포하고 대신 병역 기피자는 늑장 고발했습니다. 신체 검사가 잘못 판정된 일도 있었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달 전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 의문의 전단이 붙었습니다. 군대의 미입영자를 찾는다며 대상자의 실명과 집호수, 아버지와 형 이름까지 적어놓은 겁니다. 지명수배를 연상케 하는 종이. 붙인 곳은 다름 아닌 병무청이었습니다. 입영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규정에도 없는 고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수령을 못하게 됐습니다. 죄인 신분이 된 듯한 마치 현상수배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황당한 행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사자에게 늦어도 7일 전엔 줘야 하는 규정과 달리 회사 동료에게 6일 전에 동원훈련 통지서를 건네주곤 나중에 병역 기피자로 고발한 겁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야 혐의를 벗었습니다. 정작 별다른 사유 없이 동원훈련에 나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즉각 고발해야 하는 원칙을 어기고 100일 넘게 늑장 고발했고 신체검사에선 선천성 기형다리를 가진 사람을 안짱다리로 잘못 판정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선고받은 중범죄자에겐 전시근로역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엉뚱하게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관리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행정 처리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도 병무청은 감사에 적발된 직원들에게 단순히 계도 조치만 내렸습니다. 80만 명이 넘는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서울지방병무청. 허술한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새해 극장가에선 코미디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개봉했던 대작들은 줄줄이 실패를 맛봤지만 극한직업이나 내 안의 그놈 같은 코미디 영화가 잇따라 흥행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체 위기의 마약반 형사들이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인수한 치킨집이 맛집으로 대박이 난다는 설정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역대 1월 개봉 영화 오프닝 신기록을 세운 데 이어 개봉 5일 만에 누적 관객 300만 명을 돌파하며 빠른 속도로 흥행몰이 중입니다. 무엇보다 흥행 원동력으론 높은 웃음 타율이 꼽힙니다.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익숙한 이야기를 비트는 맛이 있는 영화인 것 같고요. 상황과 재밌는 대사들이 연속되는 매씬 그 코믹한 요소를 삽입하기 위해서 흥행 속도가 현재의 기세를 유지한 채 설 연휴까지 이어진다면 1000만 관객 돌파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9일 개봉한 코미디 영화 내 안의 그놈도 성공을 거두면서 일찌감치 코미디 영화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조폭 출신 사업가와 왕따 고등학생의 몸이 바뀐다는 다소 뻔한 설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타고 개봉 12일 만에 손익분기점인 15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지난해 10월 개봉한 블랙 코미디 영화 완벽한 타인도 극장가 비수기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누적 관객 수 500만 명 이상을 동원하며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코미디 영화 열풍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런 작품들은 좀 대사에 묘미가 있고 또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제 설 이후까지도 그런 인기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에 갑자기 좀비가 나타났다는 설정의 코미디 영화인 기묘한 가족도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코미디물이 올해 극장가 대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근데 왜 우리 회사 오는 그런지 몰라고. 안 된 만원은 그 생긴 거부터가 뚱해가지고 자식아 그거 살쪄가지고 이게 애비가 뭐하는 놈인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는 거야 이거. 웃긴 들이네 이거. 어디서 굴러먹다 온 들이 그냥 자꾸 내 앞에서 이따위로 일하고 있어. 선고 결과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실 말씀 특별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운전기사분들에게 특별히 그럼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오늘 선고 기록해서 나왔는데 그 운전기사 6명에 대해서 지금 공소가 된 사실인데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질책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 어떠세요?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쉽지 않다 진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판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선고 나왔는데 그래도 피해자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피해 다니시는 수가 근데 재판의 결과는 안 돼. 일부 피해자들은 계속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렇게까지 피해 다니실 이유가 있나요? 좀 많아서. 진짜 오랜만에 운동하네. 이거 뒤로 빠꾸 하면 네가 박치기라니까 속도를 늦추거나 빵빵 해야지. 이거 뒤로 빠꾸 하면 네가 박치기라니까 속도를 늦추거나 빵빵 해야지. 이럴 때 조심해. 어? 네.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란 말이야, 인마. 그냥 똑같은 속도로 가지 말고. 근데 왜 거기 가서 서 있어, 인마? 늦어서 가는데 지금. 쭉쭉 따라가, 쭉쭉. 거기 볼 거 없고. 왼쪽에서 오는 차 신경을 써야지 왜 다른 차 신경을 써? 이 같은 놈아. 왼쪽이 오는 차인데. 거기 서 있으면 되니, 인마? 아, 이건 머리 되저게 나쁘네, 거. 이건 머리 되저게 나쁘네, 거. 직진 아니야, 여기.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가고. 아니, 뭐가 바쁘다고, 인마. 거기 갔다 오는데, 어? 반정부 시위가 열리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는 마두로 대통령과 반대편 과이도 임시 대통령 모두 이제는 군부까지 끌어들이기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입니다. 반정부 시위대가 늘어날수록 마두로 정권의 유혈 진압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소 35명이 숨졌고 850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불법 처형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d our major concern right now is that the government not resort to the, violent bloodshed to maintain its power that it has in the past.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위기에 선 양측 모두 군부 끌어들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작전 중인 탱크에 올라타는 장면을 연출하며 군부 단속에 열을 올렸습니다. Rodilla en tierra para derrotar el golpe de Estado. Le digo a toda la Fuerza Armada Nacional Bolivariana, máxima unión, máxima disciplina. 반대편인 과이도 임시 대통령 역시 군부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설득전을 연을 펼치고 있고. Y aquí soldado venezolano te hablo a ti. Es el momento de ponerse del lado de la Constitución. No es el momento del miedo. No es el momento de echar para atrás. 일부 시민들은 군 본부를 직접 찾아가 민주주의로 돌아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Y lo que ustedes interpreten aquí va a ser la razón para el cual el pueblo de Venezuela puede seguir viviendo en democracia. En manos de ustedes está la democracia de este país. 이런 가운데 마두로 정권은 일주일 내 재선거 계획을 마련하라는 유럽 국가들의 최후 통첩도 정면 거부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선 마두로 정권과 반정부 세력 모두 물러날 곳이 없는 상태여서 최종 승패의 가늠자가 될 군부 설득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브라질의 덴붕괴 사고 현장에서 군조화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브라질 재난당국은 현지 시각 28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6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실종자는 292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주민은 192명이며 500여 명은 정부가 설치한 구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 무소속 출마를 곧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회장에 대해서 대선에 출마할 만한 배짱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나는 그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타워에 입점한 스타벅스가 임대료나 제대로 내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까지 35일간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가 총 110억 달러, 12조 원 규모의 타격을 입었고 이 가운데 30억 달러, 3조 원은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 손실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경제 매체인 CNBC가 의회 예산국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11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은 연방 공무원들의 생산 감소와 재정 집회 지연, 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미군 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동향을 감시해달라고 사설 경비업체에 의뢰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예상됩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미군 기지 이전 예전지인 오키나와현 해노코현 사설 경비업체가 방위성으로부터 기지 이전 반대파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감시하도록 의뢰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오키나와 지역신문은 2016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지만 당시 방위성은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하루 만에 다시 깨끗한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며 미세먼지를 밀어냈는데요. 오늘 출근길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대신 북쪽의 찬 공기가 반짝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대관령 기온이 영하 17.4도까지 내려갔고요. 서울 영하 5.4도, 남부 지역도 영하 5도 안팎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엔 기온이 올라 추위가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5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은 10도로 예년 수준 웃돌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현재 영동 지역에 건조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불씨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비나 눈 예보 없이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많게는 13도가량 낮습니다. 서울 기온 영하 5.4도를 비롯해 춘천이 영하 9.9도, 부산 영하 0.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은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5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과 울산, 부산 10도, 전주 7도, 대구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밤에 호남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모레는 전국에 한 차례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3부가 이어집니다.